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 빚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좀비 기업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산업 하겠다는 상장사들의 절반 이상이 전혀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신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쫓겨났던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전격 합류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전망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책임져줄 두 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손경제 플러스 1일이네요. 예, 두 분 앞으로 화로해 같은 생생한 뉴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포부, 소감 말씀해 주시죠. 먼저 신 기자님. 예. 한국경제TV의 신인규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까 PD님이랑도 얘기한 건데 지금 네.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뉴스데스크 안 듣고 저희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재미있는 소식, 의미 있는 소식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 기자님. 네,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입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더 쉬운 이야기 그리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경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정지서 기자님이 가져오신 내용이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빚이 많이 늘고 있다고요? 그리고 네. 또 빨리 늘고 있다고요? 맞아요. 네, 지구상에서 빚쟁이 기업들이 불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 긴축으로 줄어드는 유동성이나 최근의 고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이 빚이 줄어들 법도 한데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국제금융협회에서 세계 부채와 관련한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예. 바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국 국가의 GDP 대비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의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무려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웃돈 나라가 홍콩과 중국밖에 없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석 달 전보다 5%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증가폭이 바로 말레이시아를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예. 이건 작년과 비교해도 사실 비슷한데요. 1년 새 빚이 늘어난 속도가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팔랐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우리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우리의 심각성이 확 느껴지는데요. 걱정되죠. 원래 보통 이제 긴축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빚, 부채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네요. 네,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긴축 기조에서 지난 1년간 기업의 부채 비율이 거꾸로 높아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베트남,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집트까지 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3위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고금리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특이하게 빨랐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난해 한동안 긴축 기조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채가 상승한 건지 아니면 이들 국가들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코로나를 계기로 지나치게 정부 주도의 유동성, 즉 정책 금융을 많이 공급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퓰리즘성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야 금리 수준도 낮았었고 또 정책 자금이니까 저리로 대출을 줬었는데 이제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를 내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흔히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지난해 연간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연간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42%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4곳이 기업의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예요. 예. 특히 이번 수치는 한국은행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서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라서 걱정을 더 샀습니다. 우리가 좀비 기업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면 좋은 지표가 있는데요. 예.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 됩니다. 이 지표는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해서 이자는 납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율이 100% 이상이면 자체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그러니까 이자를 내고 추가 이익도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만약에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 보상 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들의 비중은 코로나가 발생했던 첫 해의 40% 정도를 기록한 이래 조금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도 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좀비 기업 아닌 기업들은 좀 사정이 괜찮나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슬프게도 기조가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관련 통계를 좀 이어서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전체의 이자 보상 비율도 지난 2021년에는 500%에 육박한 이래 1년 만에 이 수치가 350%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은 못 벌고 고금리 여파로 이자는 느니까 기업들의 고간 전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 채권 시장 금리가 굉장히 출렁였잖아요. 그렇죠. 뭐 이후에는 가까스로 좀 진정되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성적도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아마도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요. 국내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소식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엄청난 유보금들은 전부 뭐 소진된 건지 아니면 유보금은 따로 쟁여둔 채 뭐 빚내서 투자하고 그러는 건지 뭔가요 이게? 맞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국내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돌파했다. 10년 새 400조 원 가까이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늘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1년 새 이 100대 기업들은 이 돈을 다 어디에 쓴 것이냐 하고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내 유보금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사내 유보금은 회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기 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또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대차 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7년 그러니까 IMF 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사내 유보금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내 유보금은 비단 현금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잉여금과 자본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흔히들 저희가 말하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들한테 너희 사내 유보금 쌓아둔 현금도 많은데 좀 풀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많이 해요. 근데 네.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은 각종 공장의 증축이나 시설 투자에 이미 녹아 있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전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아닌 거예요. 네. 뭔가 공장을 지었거나 뭐 건물을 신규 투자했거나 이런 것도 전부 사내유보금으로 분류되는 이미 거군요. 다 기존에 녹아 있는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내유보금은 사실상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을 차감한 금액을 기업이 창립한 이래 매해 합산한 누적 금액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개념인 것 같아요.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내유보금만큼은 현금, 그러니까 즉 캐시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버려야지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유보해놨더니 뭔가 금고에 돈 네, 잔뜩 쌓아놓은 줄 재워놓고 있다고 알았는데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었군요. 자, 그러면 이런 추세 속에서 상장사들이 요즘에는 신산업 한다고 발표를 해놨고 그런데 실제 들여다봤더니 신산업은커녕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난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금융감독원이 조사했던 이 신산업 추진 현황 실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금감원이 올해 7개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구한 상장사들 조사했더니
조사대장 23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9곳이 신사업 추진을 말씀대로 전혀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7개 테마 업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금감원이 들여다본 7개 업종은요. 메타버스 있고요. 가상화폐, NFT라고 하죠.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 에너지, 코로나 관련이었습니다. 아, 어찌 보면 다 미래 신산업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주식시장에서 소위 핫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제 테마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닷컴 버플처럼 갑자기 뜨는 산업들이 생기면은 작은 상장사 가운데 우리도 그런 사업 하겠다. 뭐 이렇게 사업 목적을 정관에 추가하면서 투자자들 끌어모으는 곳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올해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상장사들이 신사업 진행한다 그랬을 때 그 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시작은 했는지 이거 경과들을 투자자들한테 알리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체가 없었던 기업들은 공시를 못 낸 거죠. 아, 쉽게 말해서 상장 기업들이 주가 상승 노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뭔가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산업 하겠습니다 했다가 거짓말 들통난 거네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정말로 시작하려고 했던 데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겁니다. 금감원이 봤을 때 이렇게 테마업종 관련 신규 사업 추진 공시만 내고 실제 사업 안 했던 상장사들 그래도 특징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단연간 영업 손실을 보았거나 현재 자본 장식 상태에 있는 기업 아니면은 빈번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요약하면 버는 돈 별로 없는 불안한 기업이라는 건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메타버스를 하겠다.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발표를 해온 기업들 잘 살펴보면 상장 폐지를 사실 모면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유혹에 좀 빠지기 쉬운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네. 거죠. 문제는 이게 그냥 주가 띄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만 높아지고 끝나는 거면 어쩌면 주주들은 행복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기업들의 말로는 보통은 주가 급락입니다. 그렇죠. 하지도 않는 신산업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그거 실체 없으면 주가에 당연히 끝없이 떨어질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 말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들여다볼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곳 가운데 뜬금없이 신사업 추진하는 데들 꽤 되더라 이런 네. 말씀 드렸잖아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들의 빚을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식으로 바뀌는 전환사채가 많아지면 주식의 가치가 결국은 희석이 됩니다. 예. 살 사람이 없는데 주식 물량이 예전보다 많아지면은 주가는 전환사채 전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첫 시간부터 막 전문 용어가 막 나와서 전환사채도 한번 설명해 설명을 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맞은편에 계신 정지서 기자가 죄송합니다. 현재 주가가 주당 10,000원 정도 되는 상장사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분 좋네요. 몇 주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분이 갑자기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정 기자님께 100만 원 빌려드릴 테니까 대신에 이자를 잘 쳐두든지 아니면은 지금 한 주당 10,000원 하는 정 기자님 회사 주식 100주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세요라고 해서 정 기자가 저한테 그런 문서를 써주는 게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거든요. 예. 전환사채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예를 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과감한 생략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전환사채를 받고 나쁜 사람이란 바로 작전 들어갑니다. 어떻게 네. 들어가냐면 하지도 않을 사업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2차 전지한다 아니면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인공지능을 좀 개발한 것 같네 또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해외 기업의 CEO를 우리가 데려오게 됐네 이거 전부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정 기자님께 빌려준 돈 대신에 받기로 한 주식 있잖아요. 예. 이거 10,000원짜리가 아니라 20,000원, 30,000원, 100,000원짜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한꺼번에 주식 다 팔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작전 같은 것은 기존의 대주주도 좀 엮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결국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자본 M&A와 엮인 사례도 많아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금감원도 이런 악의적인 시나리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정말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하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이런 악의적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조사 대상 가운데 18개 상장사 콕 찍어가지고 여기는 회계처리 위반 심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예 처음부터 신산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마음 먹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이득 얻으려고 한 것이니 이거는 경영진이 배임 아닌가요?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기업이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있으면 주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임입니다. 예. 배임이고 그러면은
배임이 확인된 기업,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허위 공시를 한 거라면 주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예. 여기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온전히 배상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을 한 주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소송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우리 법상에 마련돼 있습니다. 예. 자본시장법 178조랑 179조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179조는 배상의 책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법을 어겼다면 이 법 어겼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주 대표 소송이나 뭐 주주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예. 왜 불법이 확인돼도 주주들이 돈 받아내기 쉽지 않냐면요. 일단 작전의 소재가 된 회사는 대체로 실질적인 자산이 없습니다. 빚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 기업들이 보통 있겠죠. 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경영진들은 이미 돈을 다 빼돌렸거나 수중에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정보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고 열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나쁜 대주주들이 나 만세 부르고 돈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돈 추적이 어려워서 돈 받아내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못 받아내는 거면 처벌이라도 강화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주식은 사실 손 안 대시고요. 그래야죠. 위험한 주식들 거르는 눈을 좀 기르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환사채 발행 공시 많이 나오는 기업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런 기업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 좋은 상장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 이런 나쁜 의도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뭔가 주주들 돈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피해 배상해야 됐을 때 돈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룰들도 많아요. 여의도에서는 아주 그게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검찰이 당신 그 많은 돈 어디다 썼습니까? 라고 하면 어디다 썼다라는 걸 나름대로 소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코인 계좌 많이 만든다든가 또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도박하는 곳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실제 저 거기서 다 탕진했는데요 라고 하면 추적이 또 쉽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자꾸 피해 보신 분들에게 보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런 거 기사 쓰면 자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갑자기 전화가 되고 희한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점점 이 어떻게 보면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근절도 돼야 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있나요? 기사로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관련 일들 맡아온 법조인들 분 찾아서 좀 여쭤봤더니 네. 허위 공시 관련으로 주주가 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고 돈을 받은 사례가 과거에 있긴 있었습니다. H&T라는 상장사였는데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체가 제대로 없어서 지난 2008년에 주주 집단 손배소를 당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주주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냐 이게 좀 살펴볼 부분인데 재밌습니다. 이 예. 피고로 지정된 분 중에 그 회사 대주주 대표이사가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당시에 국회의원이셨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분들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이분이 재산이 있다라는 게 공적 자료로 확인이 돼서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뒤집어 말하면요. 대주주가 재산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정도가 아니면 주주들이 손해배상 받기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공시 내용밖에 없는데 허위 공시하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무차별 공시 이런 걸 막기 위한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스템 강화 이런 논의는 좀 있습니까? 지금 이 1년에 나왔던 얘기들이 결국은 이 제도를 조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도 하나 살펴볼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이런 이 공시를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제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대주주들이 돈을 못 빼돌리게 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우리 증권시장 신뢰도를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완결성을 시스템적으로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거머쥔 돈을 다시 내놓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권한을 가진 금감원 같은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추징 보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돈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계좌 움직이지는 못하게 하세요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뭐 나쁜 대주주들이 있다면 그들이 돈을 못 빼돌리게 됐던 사례들이 좀 더 늘어난다든지 뭐 네. 그런 시스템까지 준비가 돼야 우리 금융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선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살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정지석 기자님하고 신인구 기자님
기자님이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보면 공통분모가 하나 있네요.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회사가 전환 사채로 부당한 이득을 가져간던가 아니면 좀비 기업이 요즘 우리 사회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걸 무작정 없애기도 힘든 게 우리나라의 한때 대표적인 좀비 기업이 뭔지 신 기자님 아시잖아요.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하이닉스였어요. 예전에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한계 기업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쉽게 재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지석 기자님이 전해주실 내용이네요. 상속세 완화 이야기 나온다고요. 네, 최근에 회자했던 김포다음 공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최근에는 총선용 정책으로 상속세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세제당국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국회에서 개편안 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면서 의견이 분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또 연달아서 한번 다음번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석 기자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번 밖에서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정겹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야 뭐 맨날 우리 이효석 이사님 유튜브 채널도 즐겨보고 뭐 간간히 또 출연도 하는 사람이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오늘 상당히 좀 좋게 마감됐고요. 정확하게 주가가 바닥을 찍은 거는 10월 말이었는데 네. FOMC 회의가 있었던 날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잠잠해지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 주식하기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살만하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 증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 요인을 금융적인 현상에서 많이 지금 찾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휴장을 하고요. 금요일에도 또 이제 반만 열리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3.5일 정도만 열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산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를 뽑자면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있을 FOMC 의사록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 먼저 엔비디아 실적부터 보죠. 뭐 AI 반도체 해서 다시 물 들어오는 것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AI가 어떻게 보면은 피크아웃이다 이런 논란들이 많고 너무 또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AI가 가야 될 길은 굉장히 좀 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AI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AI 이네이블러.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AI가 됐다고 하는데 예. 이 AI를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싶은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어딨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데 이걸 AI를 이렇게 학습을 막 시켜보려고 보니까 반도체가 필요한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가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 되다 보고 그리고 이제 AI를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학습시킨 AI가 이제는 우리의 핸드폰에도 들어오고 뭐 이제 아이패드에도 들어오고 이제 태블릿에도 들어오고 PC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려다 보면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초입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산업의 초입 단계를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는 야 너무나도 흥분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AI가 가야 될 길은 굉장히 좀 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네.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할 텐데 이 예. 전망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말고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나 보죠. 그죠. 계속해서 빅테크들도 네. 니네들 엔비디아 앞에서 줄 서기 힘들다. 네.
내가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가 보죠. 그렇죠. 전혀 얘기 아직은 없네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GPU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가 흔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HBM을 이제 하이닉스가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도 AI에 들어가는 부문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 시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다음번 목표치를 보면 AI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도래하는지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FOMC 의사록을 꼽으셨어요. 이건 어떤 관전 포인트입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고 그것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은 매크로 관점에서는 결국 금리고요. 네. 그리고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FOMC 회의잖아요. 예. 그래서 이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러니까 회의 때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의사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 11월 회의 때 파월을 포함해서 연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라는 것에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베팅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을 확률로 계산해 가지고 예. 자 이번 12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이걸 확률로 계산한 표가 있거든요. 예.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번 12월 FOMC 아직 남았죠. 예. 1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둘 다 100%로 나왔습니다. 동결 100%요? 네, 이게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동결 가능성 뭐 50%, 예. 인상 가능성 30%, 인하 가능성 2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12월 회의, 1월 회의 모두 동결 가능성 100%. 그리고 앞으로의 뭐 내년에 2월, 3월 이렇게 계속 FOMC 회의가 있는데 예. 그 회의에서 인상할 가능성 0%. 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아예 제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 가지 굉장히 좀 특이한 사실이고요. 네. 이번에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오면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를 이제 19명이 모여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아, 니네 지역은 좋다는데 우리 지역은 안 좋아. 뭐 경기는 뭐 어떻게 되고 뭐 금리 올리자 내리자 이런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는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나 인상하는데 나는 싫은데 음. 라고 하는 분들은 싫어요라고 이제 베팅을 하거든요. 네. 보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팅을 하는 숫자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지난 11번의 FOMC 회의에서 모두 만장일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대 최장 만장일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 도대체 그 전에는 파월 의장이 FOMC 회의를 이끌기 전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고 네.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FOMC 회의 때마다 만장일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것도 하나 특이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가 봤더니 그 이유를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데이터 디펜던트 때문이다. 데이터 디펜던트 그게 뭔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겁니다, 내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그럼 언제는 내릴 거예요, 올릴 거예요, 인플레는 어떻게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파월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데이터 보고 하겠습니다. 아. 다음 달 지표 보고 결정할게요. 예. 지금은 몰라요. 네.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비유를 제가 오면서 고민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갈 때 길을 볼 때 어디를 보고 걸으시죠? 목적지를 보고 걸으시죠. 예. 땅 바닥을 보고 걷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땅 바닥은 어차피 발이 그냥 걷는 거지. 예. 목적지를 보고 걷는데 마치 데이터 디펜던트 다음 달 지표를 보겠다라는 거는 땅 바닥을 보고 걷는 거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땅바닥만 보고 걷다 보면은 앞에 있는 물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죠. 이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고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는 거 보고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연준이 우리가 이걸 오버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죽인다는 건데 예. 오버킬이라는 거는 물가를 잡다가 경기를 부러뜨린다. 혹은 여기저기 금융시장을 망가뜨린다. 이런 걸 오버킬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앞만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얘기는 파월 의장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죠. 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낭떠러지 떨어진다고 예단하는 거야.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물 엉덩이가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먼 미래를 보지 않고 땅바닥만 보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반드시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날지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는 연준이 할 만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 안 하면 안 될 때 예.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만하다는 얘기는 물가도 잡히고 경제도 안정화돼서 이 정도면 좀 보험 쪽으로 좀 인하해 볼까? 뭐 이러면 니네들도 다 좋겠지? 주식도 좋을 거 다 좋을 거야? 이런 시나리오. 네.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우연찮게 목적지에 도달한 시나리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앞만 보고 걸어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경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좀비 기업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많은 기업들이나 혹은 정부들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신용 리스크가 생기거나 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연준이 야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이고야 이러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내년에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보면 연준 의장들이 그 연준의 위원들이 물가 잡겠다라는 그것만 몰입하다가 결국 금리 인하 시기를 잘못 놓치면 더 궁극적인 지향점인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잘 호전시켜야 된다는 그걸 실기할 수 있다. 그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제 물가 걱정 말고 경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논평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월마트 CEO가 네. 때 아닌 이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디플레이션을 언급했다고요? 맞아요. 이게 디플레이션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근데 그것도 월마트 CEO. 월마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대표가 예. 물가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냥 디플레이션 이거 여기 앞에 붙은 단어가 푸드 디플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음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랑 정반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예. 추수감사절에 저녁 식탁에 올릴 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민감하잖아요. 이 물가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한 거여가지고 저는 이제 월마트 CEO가 말한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좀 유의미하게 보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 다만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는 좀 걱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미국 상황 정리가 딱 됐어요. 근데 네네.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잡겠다고 다 같이 금리 올렸던 사람들인데 네네. 한쪽은 지금 식품유통회사 CEO가 디플레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제일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산을 가고 있는데 예. 친구가 걷다가 곰을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신발끈을 묶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신발끈을 묶는 친구를 옆에서 보면서 야, 너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왜 신발끈을 묶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이렇게.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한다고 봐요. 예, 물가의 어떤 시사점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뭐 곰한테 잡힐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잡히면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연준이 오버킬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아니면 그나마 낫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될 가능성이 어디가 있나라고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예. 아르헨티나의 10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43%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10월 달 물가 상승률 네. 140%. 네, 와.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 내년 1월 달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은 180%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힘들어요. 여러 예. 가지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뭐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힘들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신발끈을 묶는 나라 그 친구처럼 이번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공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네, 그러나 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국가가 많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져오신 소식 중에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바로 샘 알트만인데요. 네. 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잘리기도 하네요. 그런데 네. 바로 또 MS에 취업이 됐습니다. 네. 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CEO였죠. 예. 보통 보면은 누가 CEO가 잘렸대더라 이런 뉴스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목한 적이 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가 한 이틀 만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도대체 이게 야 무슨 일인가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이 뉴스가 어쩌면은 인류가 AI에 대해서 고민했던 문제를 가장 다이나믹하게 드러냈던 뉴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AI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인류가 풀어야 되는 혹은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오픈 AI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오픈 AI는요, 보통 회사는요. 주주에게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주주가 그래 네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픈 AI의 거버넌스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픈 AI는 주주가 아니라 예. 여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는 휴머니티. 인류요? 우리 회사는 네. 우리 오픈 AI는 인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AI를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AI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AI의 폭주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였어요.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사였는데 네. 하다 보니까 개발하려니까 돈이 든단 말이에요. 예. 돈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제 잘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예. 그 돈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돈도 벌리고 이걸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번 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주주가 됐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에 다달하게 되면 AI가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돈을 나눠주는 걸 일단 다 멈춰라라고 예. 돼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요. AGI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AGI는 또 뭐예요? 이게 이제 AI가 예. 진짜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예. 인간보다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잘하는 AI. 그러니까 뭐 초지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지능. 네. 그러니까 AI가 아니고 초 AI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슈퍼 같아요. AI. 슈퍼 AI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데 이렇게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왜 제한을 해야 되냐면 예.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예.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AI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AI를 컨트롤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말했던 이번에 잘렸던 샘 알트만은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빨리 개발해가지고 네. 그걸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냐면은 한 1조 달러? 아니면 한 100조 달러? 이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100조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예. 참고로 미국의 GDP가 많이 올라가지고 26조 달러거든요. 이야.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 마이크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가 안 됩니다. 예. 근데 100조 달러 정도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샘 알트만이에요. 굉장히 예. 무섭죠. 그러니까 예. AI가 만약에 AGI 정도 될 때까지 AI가 정말 많이 발전하게 되면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반대 진영에 있었던 즉 다시 말하면 샘 알트만을 잘랐다라고 네. 얘기되는 수츠케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예. 어마어마한 AI 개발자고요. 예.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 된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낌새가 보이면
반드시 컴퓨팅하는 것 중에 20%는 이걸 컨트롤하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컨트롤한다는 게 AI를 통제하는 거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AI가 발전하는 속도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20% 정도는 힘을 아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둘 간의 싸움을 그냥 단순한 싸움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미 봤을 수도 있는 AGI를 우리 인류는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거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샘 알트만은 그냥 갈 때까지 가고 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쪽이라면 반대쪽에서는 야, 좀 브레이크를 좀 밟자라는 쪽이라는 거죠. 이 두 예.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거 매우 흥미진진하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F 영화들을 보면 엄청난 그 부를 가진 어떤 CEO가 뭐 먼 은하 여행을 떠나는 자금을 댄다든지 외계 행성을 정복하는 자금을 댄다든가 이런 게 어떤 큰 거버넌스의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맞아요. 기업인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보면 국가보다 기업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산망 복구가 안 되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내가 전산망 넣어줄게 그쵸. 이런다든가 맞아요. 이제 한 기업인과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이라는 게 정말 슈퍼파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은 워낙 또 이쪽 분야 또 그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두 사람의 의견 중에 어느 게 맞아 보이세요? 제동을 걸자 아니면 계속 가보자 어느 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그 샘 알트만이 자기가 오펜하이머와 생일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서 오펜하이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요. 예. 핵무기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발견한 다음에 예.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AI에 적용해 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무서운 AI를 봤어요. 예. 그러면 인류는요. 천천히 개발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오. 내가 더 빨리 개발해야 돼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핵무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나치보다 빨리 개발해야 되는 거였고요. 음. 지금 이것도 미국이 중국보다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대 담론 속에 아주 소소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왜 이직한 건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나델라의 입장에서도 네. 이게 만약에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고 오픈 AI도 떠나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오픈 AI를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이 걸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수순대로 포석이 되는 거네요. 네네. MS도 여기에 더 끝까지 가보자.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같은 편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AI가 훨씬 더 급속도로 발달하겠죠. 네, 무서운 속도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겁이 날 정도고 그때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 많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저도 오전에 이어서 저녁으로 이사해서 새 출발하다 보니까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앞으로 노래도 여러분들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노래 많이 선곡해 보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